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믿을 수 없는 친구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백악관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민심과 여론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언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백악관 대신에 한편의 목소리, 보수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그치고 그 후 우리가 다시 그 초청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8일 1박 2일간을 거쳐서 한국 방한을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공식적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그 중간에 G20라든가 G20에서의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접촉을 그리고 대화를 그리고 회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자주 할수록 더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날수록 오해가 줄어들고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마디로 정리한 문 대통령이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그는 믿을 수 없는 친구야 라는 unreliable friend, the more I see him, 내가 더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친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친구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평가입니다. 사업을 하든 외교를 하든 친구를 맺든 심지어 남녀관계에도 믿음이라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아무리 소리쳐 목소리 높여 얘기한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본질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축약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사실은 한중 외교관의 외교수장들은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빨가벗고 다 내줬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중국이 주권을 쥐도록 내준 세 가지가 바로 산무정책입니다. 사드 배치 추가 절대 안 하겠다. 미국 주도의 MD, 미슬 디펜스 시스템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남중국해, 물론 거기에서 남중국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한반도 주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이익, 한미 동맹의 이익, 그다음에 한일 간의 협력에 관련된 어떤 이익에 있어서도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상호간의 협력은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으로는 이러지 않겠다. 그냥 경제협력, 일반적인 협력에 불과하겠다라는 것을 중국에게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아세안 총모임에 아세안 이 총회의에 달려오는 이유도 바로 그 말을, 한국으로부터 그 말을 너 10월 30일 날 우리의 외교수장하고 얘기한 게,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게 사실이지. 그 대통령 당신 입으로 다시 한번 컨펌 받고 싶어. 그 얘기하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를 11월 10일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세안 총회에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에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코트를 휘날리면서 아세안에 오는 이유는 남중국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호주가 힘을 합치는 쪽으로 너희들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살 길이야. 이것을 얘기해주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회담을 하겠죠. 끝나고 아세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전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크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거고, 두 번째, 중국에게는
북핵을 억제하고 미사일을 폐기하는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수준까지 중국이 가장 앞장서서 협력해 줄 것을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때까지 미국이 주장해오던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그 골자의 핵심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인도 태평양 협력이다. 이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협력, 아태 협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도양 태평양 협력이라는 용어로, 새로운 용어, 사실은 새로운 용어도 아닙니다. 이거 10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지만 미국의 입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인도양 태평양 협력, 그것이 사실 이번에 사전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던져놓기 위해서 트럼프는 한국을 오고 일본을 오고 한국을 거쳐 중국을 갔다 그리고 러시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착지로 동남아 아세안에 가서, 역시 내가 동북아 4강국에게 다 얘기했지만 동남아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컨펌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목소리를 진짜 듣고 싶은, 이 트럼프가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이 아세안 국가들도 남중국해의 문제, 남동중국, 중국해, 남중국해의 문제가 생길 때는 군사적인 충돌이거나 경제적인 충돌이거나 간에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손을 들어라.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중국보다는 인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인도와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을 엮어서 벨트를 구성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이 전략에 아세안들도 적극 참여하라.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10하루 동안에 아시아 전체를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10월 마지막 날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드 배치 한반도에 안 하겠다. 중국, 북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되든, 물론 그 전제는 안 붙였지만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한반도가 위협에 처해지고 한미일 협력이 절실하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주관하는 MD에 1998년 이후부터 이미 참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전략 자산과 그리고 무기 체계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사드라든가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눈 같은 걸 다 설치하고 있는 게 다 MD 체제의 한 부분입니다.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1999년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KAMD, 한국형 방어 미사일이라는 걸 끄집어내가 20년 동안 힘겹게 끌고 오면서 17조 이상의 예산을 썼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한국형 방어, 다시 말하면 고도 40km 이상을 나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처 방안이 없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을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 안보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었다는 결론의 현실이 이겁니다.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도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통제, 탄도미사일 G 통제소가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어느 정도 됐더라도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20년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미국 체제의 MD는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같이 협력하는 군사협력은 이것이 군사동맹 수준에 이르거나 적극적인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협력으로는 끌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 한반도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90% 이상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로 SLOC, SLOC, Sea Range of Communication이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줄이고 경제의 젖줄입니다. 이것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가져오는 중동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해상교통로가 아니면 우리는 무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해상교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동남아를 거쳐 호주 밑을 거쳐 인도양 앞을 거쳐 중동을 가야 합니다. 때문에 남중국해라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톨게이트와 같은 곳인데 중국이 인공섬 7개를 만들어 실제로 톨게이트 비용을 받고 톨게이트에 소위 말하는 톨비뿐만 아니라 지나갈 때 자기들에게 허가를 맡아는, 왜냐하면 자기 땅이라고 인공섬 만들어 놨으니까 인공섬에서 200km 200마일 안은 전부 EEG, 다시 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또한 인공수역 간의 거리가 12마일을 넘어서는 지역은 전부 다 12마일과 12마일이 겹쳐지는 데를 만약에 지나간다면 우리가 중국의 영해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허락 없이 지나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중국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은 올해만 들어서 5차례의 항해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7개의 인공섬을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이 행사를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한국에 대해서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길 때 한국이 중국 편을 들 것인가 미국과 일본의 편을 들 것인가는 우리의 경제의 젖줄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안보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확답을 얻기 위한 전초작전으로 한미일의 협력은 군사 수준의 혹은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중국이 우리 외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외교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아세안에서 만났을 때는 그 일전에 당신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한 말이 진짜냐? 하고 시 주석이 물으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대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러면 사드 보복보다 더 큰 보복이, 경제적인 보복이 겨우 우리 사드를 통해서 잃었던 13조 이상의 경제 손해를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이 문을 좀 열어준 데 대해서 온 나라가 지금 중국의 마음을 다 싼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중국은 그래? 제2의 경제보복 당해보고 싶나? 너희들 입으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군사협력 그리고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남중국해 앞에서는 미국이 시킨 대로 하고 일본이 협력하자는 대로 협력해서 중국에 맞서느냐고 얘기할 때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게 맞설 수가 없습니다. 11일 시주석과 문 대통령이 마주 앉았을 때 지난달 말에 약속한 게 사실이냐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중국에 협력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신아시아 전략, 다시 말하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그 국내에서는 옛날에 실크로드 3,000km를 재현할지 몰라도 해로까지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미국이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 찬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참여도 안 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양 태평양을 연결한다는 신아시아 전략에 우리는 참여도 안 한다. 참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군사작전, 군사협력 안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말 바꾸기가 우리는 미국이 말하는 인도양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국의 눈치가 너무 보이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을 큰일 났다 싶으니까 다시 하는 얘기가 아직은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만 만나고 오면은 항상 말이 바뀝니다. 항상.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미국에 대한 대미 전략이 아마추어 수준이라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속내, 미국의 대외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이 전부 청와대에 앉아서 이 자기들끼리의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트럼프만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오면은 청와대 내부의 얘기들이 급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언어의 해석이 달라지고 거기에 각주까지 붙어서 이런 뜻이다, 이 말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 뜻은 아니다라고 꼭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아마추어리즘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한미가 협력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만의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그들만의 메이저리그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는 한미가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보다는 국내에 아직도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 때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한 국내 정치를 다독거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대통령이 하고 온 말을 청와대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낼 때는 묘한 뉘앙스와 단어의 선택과 해석의 폭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후자의 경우는 대통령은 비전도 없이 이 나라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자기가 믿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 중간에 붕 뜬 대통령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세 차례나 걸쳐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의 경우가 아닙니다. 운전자론 6월 29일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연결돼서 G20를 갔다 온, 참석하고 온 문 대통령이 달아왔을 때도 똑같은 이와 같은 해석들이, 우리가 운전자론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니다. 곡간을 뒤졌으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를 가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날 불과 이틀 전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22차례의 박수를 친 민주당까지 합쳐서 지금 가고 나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야. 북한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고 있어. 저렇게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남북 간의 화해에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간 거야. 뒤푹치고 있습니다. 뒷소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안보특보라는,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가르침, 머리 들어가는 지식도 문제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안보 선생이라는 분은 중국에게 삼묘 정책,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세 가지 다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라는 분이 나서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로 만들었잖아. 북한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나쁜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한테 덕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족으로서의 평화 협력,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않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루가 멀다 않고 핵실험하는 중국이, 참 북한이 우리 눈으로 천사로 보여야 될 구석이 있습니까? 미국을 제쳐놓고 동맹국을 제끼고 다른 이웃나라 일본과의 협력을 제끼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옹호해야 될 입장입니까?
이런 세력들에게 휘둘리니까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오면은 거기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한 얘기,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한 얘기, 지금 아세안은 아세안에 가서 한 얘기,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앉아서 한 얘기가 몇 시간만 거치면, 하루만 지나면 다른 말, 다른 해석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점쯤에서 청와대의 대변인을 통한 목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른 큰 모임, 다른 회담 속에서 특별히 예를 들자면 G20나 이런 아세안 총회 이런 데에 있어서 별개의 단독 시간을 가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는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안보특보를 위해서, 안보실장을 통해서 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갔다면 대통령이 다녀만 오면, 트럼프를 만나기만 하면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닌 청와대식의 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이 정말 시중에서 이게 전자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 대미 전략은 보면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을 기다리는 중간에 응거추춤, 빨간색이 오기 직전에 서둘러 가야 되는 노란색. 가장 위험한 겁니다. 노란색이 켜지고 한참 있다 잘못 가면은 빨간색으로 교통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기다리는 서두른 마음으로 노란색 때 서둘러 가면은 차에 치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은 확실한 전략을 내세우는 이상으로 전략적 모호성은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전략적 모호성이 그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균형 외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국이란 전 세계 최강국 두 나라를 두고 우리가 중간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 냉전 시대 때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가 좀 얻어먹고 저쪽에가 좀 얻어먹고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짓을 해오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붕괴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북한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게 핵 개발입니다.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양다리 걸친 덩그리 외교 소용이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해낼 수 없다라는, 균형 외교를 해낼 수 없다라는 현실 감각을 느낀 것입니다. 현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외교, 흔히 뭐 한국도 중립국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립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도발을 해놔도 감히 그 나라가 도발의 의지나 생각을 갖지 못할 정도의 견제력을 가질 때만이 중립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립국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쓸모가 없고 국력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를 건드려 본들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던져둬도 스스로 선언하지 않아도 스스로 중립국이 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국가일 때는 중립국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강 외교에 휘둘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사강 외교보다 더 크다는 게 실제 국가가 큰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이고 더 큰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힘, 독자적인 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정상 외교를 할수록, 그리고 미국 최고의 강국과 만났을 때에 그 결과가 이번에는 성과가 있고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텐지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내 자화자찬입니다. 성공적인 만남이었다고. 성공적인 만남인데 왜 하루도 안 지나서 딴 얘기가 나옵니까?
성공적인 만남이었는데 왜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까?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입니다.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이거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 중에서, 왕국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거는 같이 무리를 지을 수 있는 패거리가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최강자가 아니라면, 우린 최강자가 아니니까 우리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힘을 합쳐서 끌고 갈 때에, 그 힘을 합쳐서 끌고 가는 그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함은 트러스트입니다. mutual trust, 상호 신뢰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의 수장을, 우두머리를 만나고 나면은, 가면 갈수록 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백악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몇몇 내밀한 회의를 할 때 우리에게 고맙다가 해도 시원찮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반으로 갈라져서 청와대 만찬을 하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560m 역주행을 해서 숙소를 가게 하는 데모가, 설사 시위가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은, 그걸 얻고 나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자기 식구들을 앉아놓고, 백악관 안보팀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최고의 국빈 대상으로 25년 만에 모셔놓고 최하위의 의정과 경호를 해서 보낸 그 대통령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친구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저는 덜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왔다 갔다 지나가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없는 친구라는 것은 오랜 동안 프렌드십, 친구의 우정을 다독거려오고 돈독해온 그 파트너가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배신감을 상대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심으로 터놓고 공동의 생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한국에게 11월 18일 그렇게 약속해놓고, 사흘 후에 시진핑 주석을 아세안에서 만나서 문 대통령은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3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고 또 한다면은,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한국과의 한미일 군사협력 얘기가 나왔을 때,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 또 그때쯤 돼서 3가지 우리가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력에는 우리가 참석할 수 없어, 혹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동의한 적도 없어, 아니면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이야 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인가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 가서는 중국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힘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전략적 모순입니다. 정말 청와대가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한미관계를 끌어간다면, 진짜 국가를 걱정하는 프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전을 가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아마추어리즘이 아니고 한미관계는 꿰뚫어 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가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그들의 국내 정치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집권을 위해서 미국에게 한 말과 달리 한국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과 한국 국내에 대한, 국내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다르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국도 아니고요, 영도자의 태도도 아니고, 설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브레인이 되는 청와대나 여당의 안보 전략팀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전략, 그리고 미국에게 만나면 만날수록 불신의 그 두께를 더해가는 식의 전략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패착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 특보라는 분, 중국에게 산모를 약속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한미 관계 우리가 더 큰 시련이나 위험, 도전을 받을 때에 결국 손을 내밀 것은 한국은 미국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에 이 특보가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것은 옳지 않았다고 느낄 기회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고집을 위한 고집인지, 북한을 악마로 보지 않고 북한을 정말 좋은 국가로 봐야 된다면 좋은 국가로 볼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나아가서는 폐기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남은 숙제는 미국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갈수록 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남은 닥쳐올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우리는 미국에 더 적은 돈을 내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내고, 미국의 방위비,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FTA 개정에서도 우리는 농업은 제외해둘라 쉽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말은 전략적인 무기, 다시 말하면 아파치 헬기, 우리 아파치 헬기 지금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한미군 전력이 가지고 있는 20대에 거의 기대고 있습니다. 눈먼 MD-500, 밤이면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 가지고 북한이 야간 어떤 도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전력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 탐지력, 미국에서 팔지 않는다 하면 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기 구매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무기는 파는 사람이 갑입니다. 파는 사람이 을이 아니고. 남은 숙제는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나눌수록, 자주 만날수록 더욱 신뢰가 가는 친구다라는 말을 미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노력을 가일청 더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전략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뿐입니다.